안녕하세요. 2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저는 항상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웃고 울곤 했는데요. 한 번쯤은 제 이야기를 많은 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억도 안 나던 어린 시절, 사고로 부모님을 모두 잃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할 쯤이었을까요?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자 저는 줄곧 할머니와 단 둘이 살게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없다고 짓궂은 친구들에게 많이 놀림당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할머니를 부끄러워한다던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원망한 적은 없었습니다. 단지 할머니가 괜히 제 눈치를 보시는 게 마음 아플 뿐이었어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던 날이었어요. 다른 때였다면 집 방향이 같은 친구의 우산을 얻어쓰고 갈 수 있었겠지만 하필 그날 나머지 공부에 걸렸던 저는 나머지 공부를 다 마쳐야 했고 비가 무섭게 내리는 바깥을 보며 학교 신발장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비를 뚫고 어떻게 가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혜찬아, 너 우산이 없구나. 담임 선생님이셨어요. 선생님은 저를 우산 안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저를 집에 바래다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좁은 우산에서 비를 간신히 피하며 걷던 중 바람까지 거세지자 주변 상가 천막 아래로 몸을 피했는데 상가 안에서 반 친구가 어머니와 나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선생님! 반 친구의 소리였습니다.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친구 어머니와 선생님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고 어른들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반 친구와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온다. 내일 체육 시간에는 밖에서 수업 못하겠지. 같은 시답잖은 대화를 하는데 친구가 문득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너 왜 선생님이랑 같이 가? 엄마 안 왔어? 그때 저는 괜히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아무 말 하지 않자 친구는 의아한 표정을 하며 왜? 아, 너네 엄마 바쁘구나. 수찬이네 엄마는 일을 해서 못 데리러 왔대. 그래서 아까 수찬이는 짝꿍이랑 우산 쓰고 같이 갔어. 라고 말했죠. 해맑게 말하는 친구에게 아무 대답하지 못하고 어버버 하던 중 저 멀리서 할머니가 걸어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한쪽 손에 잡힌 건 제 우산이었죠. 저는 친구와의 어색한 대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그저 반가워 비가 오는 것도 있고 할머니에게 뛰쳐갔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뛰어오는 걸 보시고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할머니의 우산 밑으로 폭 들어간 저는 선생님께로 향했고 선생님과 할머니는 반갑게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어른들의 짧은 대화가 끝나고 할머니에게서 제 우산을 건네봤는데 아까 이야기를 하던 친구가 한마디를 하는 게 들렸어요. 혜찬이는 좋겠다. 나는 할머니 자주 못 보는데. 아마 그 아이는 정말 순수하게 제가 할머니와 있는 모습이 부러워 보여서 한 말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바빠서 할머니의 돌봄을 받는 것과 부모님이 안 계셔서 할머니의 돌봄을 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습니다. 친구의 그 말을 들은 저는 괜찮았지만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제 사정을 아는 선생님도 아차 싶어하며 서둘러 인사를 남기셨죠. 그날 저녁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할머니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남기셨습니다. 혜찬이도 엄마가 데리러 왔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가 와서 속상했겠다. 그렇지? 저는 절대 아니라고 할머니가 와준 것만으로도 기쁘다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할머니의 속상한 마음은 잘 풀어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이후로도 할머니는 이따금씩 제게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것에서 심할 정도로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신 적이 있었어요.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날도 있었죠. 사실 할머니의 속마음은 속상함이 아니라 죄책감에 가까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었는데
그 내용은 천천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와 단 둘이 사는 삶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저와 할머니에겐 남겨진 재산이랄 것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할머니는 근근히 물건을 떼가 파는 일을 하셨어요. 가끔 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할머니를 도우러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가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이 안 계신 것,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것에 불평불만을 한 번도 안 했던 건 너무 일찍 철이 들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철이 일찍 든 것은 다름 아닌 돈 문제 때문이었고요. 그날은 아침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 날이었습니다.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잠시 나갔다 들어오신 할머니가 통화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가 이번 달 수도세를 못 내게 생겨서 조금만 빌려줄 수 있을까? 아마 그 시간이면 제가 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통화를 하신 거였겠죠. 저는 조용히 화장실에서 나오는 저와 눈이 마주친 할머니의 표정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되는 비밀을 들킨 사람의 표정을 한 할머니의 얼굴. 그때 이후로 저는 돈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은 절약을 하고 학교에서 소풍비라도 내라고 하면 안절부절 못했죠. 공책을 아껴 쓴다고 글씨를 작게 쓰는 바람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 연필을 빌려가서 자꾸만 연필심을 부러뜨리고 몇 번이나 깎아대자 거기에 대고 화를 낸 적도 있습니다. 친구는 뭐 그런 걸로 그래. 내가 내일 필통 가져오면 연필 새 거로 하나 주면 되잖아. 라고 화를 냈죠. 그리고 당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는 우유 급식을 신청받았는데 저는 할머니의 전화통화 내용을 들은 이후로 우유를 먹으면 자꾸 화장실을 가게 된다며 우유 급식을 끊었습니다. 그 때문에 할머니는 아직도 제가 우유를 잘 못 먹는 줄 아세요. 당연히 학교를 마친 후 친구들과 분식점도 한번 못 갔죠. 할머니가 저에게 용돈을 주시긴 하셨지만 그걸 참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그 용돈을 할머니 지갑에 몰래 넣어두곤 했어요. 할머니 지갑에 넣는 게 너무 티가 날 것 같으면 할머니가 비상금을 보관해두는 통에 넣곤 했죠. 아마 그런 생활이 어른이 된 지금까지 이어졌다면 저는 돈에 미친 사람으로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어른이 저에게 올바른 재물관을 심어주셨어요. 바로 학교 앞 문방구의 주인 할아버지셨죠. 요즘 초등학교, 중학교 앞에는 개인이 하는 문방구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들을 사용한다고 하죠. 하지만 제가 초등학생일 때까지만 해도 학교 친구들은 모두 학교 앞 문방구를 이용했어요. 간식을 사 먹는다거나 준비물을 산다거나 장난감을 사는 건 모두 문방구에서 가능했죠. 저희 할머니와 비슷한 정도의 연배로 보이는 주인 할아버지는 인상이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준비물을 사려고 문방구에 들어가면 발을 내딛기가 무섭게 오늘은 지점토지? 라고 말씀하시며 준비물을 꺼내주곤 하셨는데요. 가끔 사탕이나 작은 간식들을 함께 주고 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안 샀는데요? 라고 화들짝 놀라며 간식을 건네드리면 허허 웃으시면서 이건 서비스 요놈아 라고 호탕하게 말하기도 하셨죠. 문방구 주인 할아버지를 뵐 때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생각나며 괜히 추억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문방구 할아버지는 건어물을 좋아하셨는데요. 그 모습도 저희 할아버지와 똑 닮아 있었죠. 한 번은 혼자 건어물을 드시는 문방구 할아버지를 보며 우리 할아버지도 저거 좋아했었는데 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내뱉은 적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말이 꽤 신경 쓰이셨나 봐요. 그때부터 저를 정말 친손주처럼 대해주셨습니다. 물론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셨던 분인지라 저에게만 특별히 친절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확실히 다른 아이들과 저를 다르게 대하긴 하셨습니다. 물론 확실한 계기가 있었죠. 할머니가 수도세를 못 내서 돈을 빌리는 통화를 듣고 난 후 저는 할머니에게 준비물에 대한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요즘 왜 준비물 사야 한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 물어보셨지만 그때마다 저는 말을 돌리거나 요즘엔 괜찮다는 말만 할 뿐이었어요. 실제로 제가 한 번씩 용돈을 타갈 때면 할머니는 품앗이 일을 하곤 하셨었거든요. 몇 번은 학교에 가서 친구들 걸 조금씩 나눠받거나 선생님께 받기도 했는데 선생님께 자주 혼이 나자 그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무엇보다 친구들의 놀림이 점차 심해졌습니다. 이전에도 할머니와 산다는 이유로 여러 번 놀림당하곤 했는데 준비물도 못 챙겨가자 쟤는 엄마 아빠가 없어서 가난한가 보다 라는 이야기가 노골적으로 돌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에는 할머니가 주시는 용돈을 아주 조금씩 모아두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소화기 세트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탬버린, 트라이앵글, 캐스터네츠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죠. 소화기 세트가 뭔지도 제대로 몰랐던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동전을 들고 문구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소화기 세트는 생각보다 가격이 꽤 비쌌습니다. 당시 저에겐 꼬깃꼬깃하게 모은 돈 3,000원 남짓이 있었는데 소화기 세트가 5,000원 정도였던 것이죠. 평소에 필요했던 고무차륵, 지점토, 수수깡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하며 한참을 서성여야 했습니다. 선생님이 이번엔 준비물 무조건 챙겨와 라는 말이 귀 언저리를 맴돌며 마음을 초조하게 했죠. 같이 문방구에 들어간 친구들은 이미 계산을 마치고 학교에 들어갔는데 저는 가게 안에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준비물을 사지 못한 채 가게 문 앞에 앉아 있었고 우연히 밖으로 나온 문방구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까 그냥 나가길래 필요한 거 없는 줄 알았더니 왜 학교도 안 가고 이러고 있어? 할아버지의 다정한 질문에도 저는 아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아무 대답 없는 저에게 아이스크림을 하나 건네주셨는데도 저는 힘없이 무릎 사이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할아버지는 그런 저에게 계속해서 질문하셨고 저는 결국 준비물을 가져가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라며 말끝을 흐리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특유의 웃음을 지으시면서 소화기 세트를 가지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하하 요 녀석 할아버지를 몇 번이나 봤는데 이런 말을 안 해. 이거 그냥 선물이니까 가지고 가 라고 말씀하시며 저에게 소화기 세트를 안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화기 세트를 뿌리치고 저도 모르게 도망을 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날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음날 학교를 가서 수업을 마친 후 선생님께 호되게 혼났어요. 눈물이 쏙 빠질 정도로 혼이 나서 훌쩍거리며 집으로 가고 있는데 문방구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시더군요. 전날에 저에게 호의를 보여주셨는데도 도망쳤던 게 내심 마음에 걸렸던 저는 순순히 할아버지께로 향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난기 넘치는 표정으로 제 어깨를 감싸시더니 이내 누가 봐도 운 것처럼 보이는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할아버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선생님한테 혼났어? 라고 대놓고 묻는 할아버지의 대답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저를 문방구 한편에 있는 단칸방에 앉히시더니 라면을 끓여오셨어요. 한창 울고 난 후라 배가 고팠던 저는 허겁지겁 라면을 해치웠습니다. 할아버지는 배부르게 라면을 먹고 머쓱하게 입을 닦는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누구랑 살고 있고 가정 형편은 어떤지에 대한 걸 알기 위한 질문들이었죠.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들은 할아버지는 앞으로 준비물 필요하면 여기 뒷문 있지? 여기로 와. 할아버지가 여기 문 뒤에 준비물 놔둘게. 그거 가져가.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직접 뒷문을 열어서 어떻게 오는지까지 설명해 주신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번 준비물을 살 돈이 없는데요. 라는 질문에도 할아버지는 예끼 이놈아!
돈 받으려고 그러는 줄 알아? 그냥 가져가. 라며 제 등을 떠미셨습니다. 이후로는 정말 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준비물을 가져가게 되었어요. 한두 번은 눈치가 보여서 가져가지 않았는데 제가 그럴 때면 할아버지는 학교까지 찾아와서 준비물을 챙겨주곤 하셨습니다. 저 때문에 할아버지가 학교까지 발걸음하는 일이 몇 번 반복되자 저는 결국 할아버지에게 항복하고 말았고 할아버지에게 준비물을 받아다 쓰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학교 준비물이 아니라 공책이나 연필, 지우개 같은 학용품도 챙겨주셨어요. 그 덕에 저는 더 이상 공책을 아끼지 않아도 연필을 아끼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의 친절이 너무 감사해서 저는 이따금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건어물 조금을 사다 드리곤 했어요. 할아버지는 네가 돈이 어디 있냐며 거절하셨지만 이내 맛있게 저와 나눠 드시곤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할아버지와 많이 가까워졌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고 할아버지에게도 제 나이 또래의 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물론 할아버지도 저에 대한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셨습니다. 문방구 할아버지는 제가 부모님과 할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후 저의 친할아버지의 역할을 자처하셨습니다.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은 즐거웠습니다. 그때 저는 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놀 사람이 없어서 곧장 집으로 돌아가면 할머니는 친구랑 놀다 오지 않느냐라고 하며 걱정하곤 하셨는데 할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집으로 가면 할머니가 걱정을 안 하신다는 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아버지와 인연을 쌓아가던 중 좋지 못한 일이 할아버지에게 벌어졌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으로 올라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의 일이었어요. 저는 그날도 학교를 마치고 서둘러서 문방구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제가 온지도 모른 채 불안한 듯한 모습으로 가게 안을 서성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 라고 불렀는데도 할아버지가 쳐다도 안 보시는 게 뭔가 이상했습니다. 게다가 할아버지는 그 추운 겨울에 식은땀을 뻘뻘 흘리고 계셨어요.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신 건가 싶어서 할아버지의 팔을 잡고 흔드니 할아버지는 그제야 화들짝 놀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왔니? 할아버지는 흔들리는 동공으로 애써 웃어 보이셨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디 편찮으세요? 라고 여쭤보니 할아버지는 그제야 조심스럽게 저에게 손녀가 연락이 안 돼. 원래 항상 전화를 주는 시간이 있는데 전화도 안 주고 전화도 안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아버지의 손녀는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요양 중이었거든요. 할아버지의 자식들은 손녀의 수술 비용 마련을 위해 딸을 할아버지의 집에 맡겨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점심시간이면 집에 가서 손녀의 밥을 챙겨주시고 2시간에 한 번씩 손녀에게 전화를 걸곤 하셨는데요. 저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녀와 연락이 안 된다는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러면 얼른 가보셔야죠. 어서 가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럼 잠시만 가게를 부탁한다며 서둘러 집으로 향하셨죠. 할아버지의 손녀는 집에서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일찍 발견한 편이라서 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언제든지 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이란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장 손녀가 병원에 보름 정도 입원해야 한다는 문제가 닥쳐 있었죠. 할아버지에게는 문방구 문을 닫고 손녀를 돌보거나 간병인을 쓰는 2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적절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가게 문을 닫으면 당장 할아버지와 손녀의 생계가 어려웠고 할아버지에게는 간병인을 쓸 정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오랜 고민 끝에 결국 간병인을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어린 손녀를 혼자 둘 수 없다는 할아버지의 결단이었죠.
저는 할아버지가 이 결정을 내리실 때까지 꽤 오래 곁을 지켰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할아버지를 위로하고 고민을 들어드리다 보니 귀가 시간이 한참 지나 있었어요. 아차 싶은 그 순간 할머니가 문방구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문방구에서 가끔 시간을 보낸다는 걸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해찬이 여기 있나? 라며 할머니가 문방구 안으로 들어오신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눈이 마주친 바로 그때 두 분의 손가락은 서로를 가리켰고 두 분은 동시에 어? 라는 감탄사를 내뱉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마디를 주고받더니 서로 깜짝 놀라셨습니다. 알고 보니 두 분은 어린 시절 동네에서 함께 놀던 소꿉친구였어요. 소꿉친구를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만나는 것도 신기한데 서로를 알아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더 신기했죠. 당시 제가 살고 있던 지역이 두 분의 고향과 차로 4시간이나 떨어진 지역이었다는 건 더 신기한 사실이었죠. 두 분은 한참 동안 오랜만에 만나 회포를 푸셨습니다. 길어지는 이야기에 저는 깜빡 잠에 들고 말았지만 가물가물한 의식 속에서 할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 할아버지와 나누신 대화는 기억이 나네요. 현재 할아버지의 주된 고민인 손녀의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는 손녀의 간병을 본인이 하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물론 보수는 따로 받지 않고 그동안 저를 돌봐달라는 조건만 다셨죠. 할아버지는 이런 파격적인 제안에도 무려 보름이나 입원해야 하는 상황인데 그 사이에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하냐라는 말을 하며 할머니의 제안을 거절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동안 일 안 해도 굶어 죽지는 않는다며 고집을 피우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어린 시절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열병이 나서 앓는 할머니를 업고 읍내까지 뛰어간 적이 있으시다고 하죠. 할머니는 친구끼리는 돕고 사는 거야 라는 말을 끝으로 할아버지를 이기고 손녀의 간병인 역할을 꿰차셨어요. 할머니는 그동안 일 안 해도 굶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름간의 간병 이후 잠깐 동안 허리띠를 더 졸라 매셔야 했다고 합니다. 또 할아버지에게 은혜 입은 이야기를 하긴 하셨지만 사실 나도 손주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도 모른 척 하겠나 라는 생각으로 도운 게 크셨다고 합니다. 어쨌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녀가 태어날 때까지 정성스럽게 간병을 하셨고 저는 그동안 할아버지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할아버지의 손녀는 전보다 더 건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저와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녀는 더욱 가까워졌죠. 저는 할아버지의 손녀를 누나 누나 하며 잘 따랐고 누나도 저에게 참 잘 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슬픈 일은 착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 같을까요? 천사 같았던 누나는 갑작스러운 폐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그때 누나의 나이는 18살, 어린 나이였습니다. 선천적으로 폐가 안 좋았던 누나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병원 신세를 지곤 했다곤 해요. 그런데 누나가 14살이 됐을 때 누나의 부모님은 병원을 통해 미국에서 수술을 받으면 남들처럼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천문학적인 수술 비용이었죠. 평범한 집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던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누나의 부모님은 정말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해요. 누나의 장례식장에서 처음 본 누나의 부모님은 머리카락은 벌써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아마 4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렇게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일만 했던 두 분은 목표했던 금액을 거의 다 모은 순간에 딸을 잃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제 마음도 쓰리네요. 할아버지는 누나가 세상을 떠난 이후로 문방구 문을 닫으셨어요. 그러고는 열쇠를 저에게 주시며 필요한 게 있으면 알아서 가져가라는 말을 남기셨죠. 그리고는 제가 집으로 찾아가도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할머니도 이 모든 사실을 아셨죠.
처음 할아버지가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셨을 때 할머니는 저에게 해찬이가 넘어지면 상처가 나지. 상처가 나면 피도 나고.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딱지가 생기고 그러면서 상처가 났잖아. 할아버지는 그렇게 상처가 낫고 있는 중인 거야. 아마 딱지가 생기려면 시간이 꽤 필요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집 앞에 술병만 늘어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할머니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호랑이 같은 얼굴을 하고 할아버지의 집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야, 이 멍청한 놈아, 문 열어! 라며 문을 쾅쾅 두드리셔도 할아버지는 나오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 사는 노인네, 고독사한 것 같다고 경찰 부를까? 바쁜 119 양반들 불러? 어디 한번 해봐? 동네 시끄럽게 한번 해볼까? 내 성격 몰라, 곽상배? 저는 할머니가 이렇게 거친 면모를 가지고 계신 줄 차마 몰랐습니다. 근데 그런 할머니의 행동이 100번 이해됐어요. 할아버지의 칩거는 거의 1년이나 지속되었거든요. 당시 저의 나이는 중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며 악소리를 내시자 결국 할아버지가 문을 여셨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난 할아버지는 길 가다 만나면 못 알아볼 정도로 야위어 있으셨어요. 저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삼키며 할아버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는 텅 빈 눈으로 문을 여셨다가 저를 보시고는 눈에 초점을 되찾으셨어요. 왔냐? 라고 말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지만 저를 반기시는 할아버지의 마음은 문방구에 앉아서 인사를 건네시던 때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에 눈물을 삼키셨고 할아버지를 밀다시피 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생각보다 집은 깨끗했지만 치울 것 투성이었습니다. 저와 할머니는 팔을 걷어붙이고 집안 대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침침한 커튼은 떼서 버려버리고 환기를 시켰죠. 집안의 모든 먼지를 걷어내고 한참을 청소하니 저녁 시간이 되었더군요. 할머니는 저에게 돈을 쥐어주시며 짜장면을 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얌전히 할머니의 심부름 하러 떠났어요. 생각보다 빨리 나온 짜장면을 들고 할아버지 집 앞으로 도착했는데 문 옆에 난 창문으로 두 분의 이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귀 기울이고 있는데 저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분명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우리 애들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어땠겠어? 하루아침에 자식이랑 며느리가 내 눈앞에서 가버렸는데 그것도 지 새끼랑 나 살리겠다고 둘이 몸을 감싸서 나를 살렸는데 난 어땠겠냐고. 나는 아직도 우리 현주가 해찬이 부탁한다고 말한 목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 그 어린 게 핏덩이 두고 가면서도 눈도 제대로 못 감았다고. 이 말을 하는 할머니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할머니가 울고 계신다는 건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그냥 두 분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에 내가 해찬이를 좀 보고 싶다고 외식하자고 졸랐어. 내가 그렇게만 안 했어도 애들이 사고를 당할 일은 없었을 텐데, 그리고 해찬이를 내가 안고 있지만 않았어도 애들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들었던 의문이 모두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사실에 할머니가 죄책감을 가지셨던 이유를 알게 된 것이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할아버지는 말없이 할머니의 어깨를 쓸어주셨고, 할머니는 그러니까 너도 살아. 내가 해찬이 보고 사는 것처럼. 너도 자식이 있잖아. 그 녀석들 또 얼마나 힘들겠어. 아버지가 힘을 줘야지. 라며 말을 남기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묵묵히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이제 해찬이 오겠다. 일어나자. 라는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찔끔 나온 눈물을 닦으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식사를 하시는 할아버지의 얼굴은 썩 좋아 보이진 않았지만 그렇게 나빠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다음날부터 문방구를 다시 여셨어요. 그동안 제가 한 번씩 들려서 먼지를 털고 정리했기 때문에 치울 건 없었지만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버리거나 재고를 정리하는데 꽤 시간을 쓰셨죠. 할아버지가 그렇게 일상을 조금씩 되찾으셨을 때 저는 할머니에게 예전에 들은 이야기를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번에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할머니는 크게 놀라셨지만 언젠가는 너한테 말해줘야 할 것 같았다 라고 하시며 저에게 모든 상세한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사고가 난 날은 저를 보고 싶다는 할머니를 위해 식사 약속을 잡은 날이었다고 해요. 할아버지는 그날 상이 생겨서 함께 하지 못하셨다고 하죠. 할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손주가 반가운 마음에 단 한시도 저를 품에서 떨어뜨려 놓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유, 팔도 안 좋으신데 무거워요. 저희가 이제 안을게요. 라고 말해도 절대 저를 내려놓지 않으셨다고 하죠. 이제 이렇게 보면 자주 만나지도 못할 텐데 지금이라도 많이 안아둬야지. 라며 저린 팔을 참으며 버티셨다고 합니다. 왼쪽에는 아버지, 오른쪽에는 어머니를 두고 횡단보도를 건너시던 그때 멀리서 빠른 속도로 차량 하나가 다가왔다고 합니다. 피해야 한다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찰나의 순간이었다고 하죠. 신호위반 차량이 뒤늦게 브레이크를 밟으며 반대쪽 차선의 우회전 차량과 충돌하자 두 개의 차량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양옆으로 덮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네 사람이 모두 즉사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큰 사고였다고 하는데요. 할머니는 골절상 정도로 끝나고 저는 다친 곳 없이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사고가 나던 그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가 몸을 던져 저와 할머니를 감쌌기 때문이었죠. 아버지는 그 순간에 즉사했고 어머니는 할머니를 위에서 포개듯 안으며 쓰러져 해찬이 잘 부탁드려요 라는 말을 남기고 눈도 감지 못한 채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할머니가 저를 만나길 원했다는 점, 그리고 저를 자신이 안겠다고 고집을 부렸다는 점 때문에 여전히 심한 죄책감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그때 눈을 감은 게 너의 부모가 아니라 나였어야 해 라며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저는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 할머니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은 단지 운이 없었을 뿐이라며 할머니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신호 위반 차량이 주황불 신호에서 길을 건너려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것, 정지선을 한참 넘어서 정지한 옆 차선 차량 때문에 신호 위반 차량이 부모님을 늦게 발견했다는 것, 또 하필 그 상황에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우회전 차량이 있었다는 것까지 할머니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만한 포인트는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미안해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고 계셨어요. 저는 할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그저 할머니의 어깨를 쓸어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딱 한마디만 꺼내놓았어요. 할머니 때문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보낸 후 저와 할머니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꺼낸다고 달라질 게 없을 뿐더러 그 얘기를 꺼내서 할머니의 상처를 들쑤시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할머니는 저에게 누구보다 소중한 분이시니까요. 불의의 사고를 할머니 탓으로 돌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중학교 3학년 마지막 기말고사를 쳤을 때였습니다. 오랜만에 학교가 일찍 끝나서 할아버지의 문방구로 찾아간 저는 할아버지로부터 곧 문방구 문을 닫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아마 할아버지가 오래 자리를 비우신 동안 건너편에 생긴 문방구 때문이었겠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부분이었길래
저는 묵묵히 가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한참 정리를 하고 단칸방 안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는 너도 많이 컸네 라며 새삼스러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요. 벌써 그렇게 되다니 정말 세상 빠르네. 어우, 요놈 허벅지 봐. 운동하냐? 제 허벅지를 툭툭 치며 이야기하는 할아버지의 목소리에 예전과 같은 장난기가 묻어나자 저는 씩 웃고 말았습니다. 뭔가 회상에 잠겨 계신 할아버지를 보고 있으니 저도 과거 생각이 문득 나더군요. 그래서 그동안 묵혀왔던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왜? 왜 저한테 공짜로 준비물을 주셨어요? 그때는 제가 할머니 손주인 것도 모르셨고 그냥 제가 불쌍해 보이셨던 거죠? 무슨 그런 말을. 애가 학교 다니는데 준비물 살 돈이 없다잖냐. 그래서 준 거지. 그래도 할아버지는 장사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이익을 남기시는 게 우선이죠. 저 앞에 문구사 아줌마는요, 덤 같은 거 절대 없대요. 10원 단위까지 계산해서 받는다니까요. 제 말을 들은 할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이 녀석아. 그러면 네가 장사를 하지 그랬냐. 나는 뭐 돈 많이 남겨서 부자 되고 그 돈으로 잘 먹고 잘 살려고 장사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애들 코 묻은 돈으로 장사할 게 아니라 어른들 지갑 빼먹는 일을 했겠지.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예전만큼은 아니더라도 돈에 쩔쩔매면서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이 사실을 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말은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돈은 필요해. 많을수록 좋지. 하지만 돈이 많든 적든 내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돈을 부려야지. 돈이 나를 부리는 순간 인생은 불행해져. 돈을 부리는 사람한테는 돈이 따라가게 되어 있어. 좋은 사장한테는 좋은 직원들이 따르는 것처럼. 그런데 돈한테 부려지는 사람은 평생 돈을 쫓아갈 수밖에 없다. 한 푼 없다고 쩔쩔매는 동안 인생은 땅에 버려지는 거야. 나는 비록 엄청난 부자는 안 됐지만 적어도 돈을 쫓아 사느라 아등바등 한 적은 없다. 내가 돈을 부리는 방법은 너 같은 애들한테 준비물 챙겨주는 거였어. 네? 저 같은 애들이요? 그래, 너 같은 애들. 내가 설마 너 하나만 챙겼겠니? 그 녀석들 지금 다 뭐 하면서 살려나 몰라. 그 녀석들은 그렇게 은혜를 입어놓고 입을 싹 닫았어요. 제가 욱하고 성질을 내자 할아버지는 제 이마에 딱밤을 놓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예끼 이놈, 그런 거 바라고 한 일이면 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돈을 쫓아 사는 거야.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제가 머쓱하게 이마를 문지르고 있자 할아버지는 이내 제 눈을 보며 진지하게 그래서 너는 돈을 부리고 싶으냐? 아니면 돈에 부려지고 싶으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돈에 부려지고 있냐? 돈을 부리고 있냐? 라고도 물으셨죠. 저는 돈을 부리고 싶다라고 대답했지만 돈을 부리고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돈에 부려지는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날 이후 저는 어떻게 돈을 부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아다녔습니다. 그 결과로 선택한 게 의사였어요. 천사 같던 할아버지의 손녀, 지혜 누나처럼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는 사람은 없게 하겠다는 다짐을 한 저는 그렇게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지혜 누나와 같은 아이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 외의 이야기는 제 자랑이 될 것 같아서 줄이겠지만 제가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자랑스러운 손자가 되었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지혜 누나의 부모님은 자식을 잃은 상처를 잘 이겨내고 사회봉사자의 길을 걷고 계십니다. 저와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연결해 주는데 가장 앞장서고 계시는 분들이죠.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지혜 누나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쓴 편지의 한 구절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 누나의 마음이 담긴 이 내용이 많은 분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남들과는 다른 삶이었다지만 그게 뭐 어떤가요? 이 정도로 사랑받았던 사람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미안해하지도 마세요. 저는 그동안 충분히 벅찰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